민서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더듬으며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휠체어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버지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거실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독처럼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한민서의 세상에서 밤은 영원했다. 2년 전 아버지와 그녀의 시력을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삶은 어둠과 침묵, 고독 속에 잠긴 끝없는 나날의 연속이 되었다. 그녀의 다른 모든 감각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민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허공을 가르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고 거실의 백합 향기는 숨 막힐 듯이 진했으며 남편 강지훈의 가벼운 손길은 때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아,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민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지훈은 내가 무력한 장님이라고 믿고 있어. 그게 나의 가장 큰 무기야. 내가 계속 눈이 멀었다고 믿게 만들면 그는 내 앞에서 경계심을 풀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거야.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볼 거야. 그의 배신, 그의 범죄, 그 모든 증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잡을 거야. 그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눈이었으며 그녀의 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가, 그리고 그녀와 세상 모두가 그렇게 믿게 만들고 싶은 모습이었다. 민서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상속녀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친구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민서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저택의 공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며 모든 것을 챙겼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입히고 휠체어를 밀었다.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다. 민서는 그저 값비싼 인형처럼 다뤄지고 있을 뿐이었다. 남은 회복 기간 동안 민서는 눈을 치유하는 동시에 눈먼 사람의 연기를 완벽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시선은 허공에 고정한 채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주변을 파악하는 법, 소리와 촉각에 의존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맹렬히 연습했다. 그녀의 실명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야 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습관처럼 서재로 향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지훈의 나지막한 통화 소리,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감싸는 저택의 거대한 침묵만이 들려왔다. 한 달 후 민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연극의 막이 이제 오르려 하고 있었다. 청각은 그녀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했다. 지훈의 발소리만으로도 그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릴 때는 기분이 좋은 날이었고 무겁게 끌릴 때는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었다. 한 달 후 민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 입국장, 그녀를 마중 나온 강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남편의 가면을 쓰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녀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민서야, 보고 싶었어.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떨구며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지훈과 그의 경호원 너머에서 몰래 그들을 지켜보던 최유라의 입가의 안도와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형이라고 완전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근 들어 그녀는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인공적인, 그녀가 결코 사용하지 않을 법한 향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업상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의 거시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의 셔츠 깃에, 넥타이에,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에서도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서의 삶은 이제 위험한 이중생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무력한 장님 아내를 연기했다. 휠체어에 앉아 오디오북을 듣거나 정원에서 햇살을 쬐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지훈과 유라는 그녀가 자신들의 통제 안에 완벽하게 놓여 있다고 믿었다. 그의 목소리도 변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 때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특히 회사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종종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진성그룹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자 언젠가는 그녀가 이끌어야 할 곳이었다.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리고 그들이 없는 낮 시간 동안 그녀는 소리 없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눈으로 지난 2년간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보기 시작했다. 거실에 놓인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 서재에 새로 들여놓은 고급 가구들, 지훈은 자신의 안목으로 고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그것들이 모두 최유라의 취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집 안 곳곳에 다른 여자의 흔적이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민서야, 피곤하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까? 그녀의 진짜 전쟁은 모두가 잠든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거대한 저택의 모든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CCTV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지훈과 최유라가 서류를 숨겨둘 만한 모든 비밀스러운 공간을 확인했다. 서재에서 나온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민서는 그 안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서연이 뉴욕에서 몰래 건네준 최첨단 스파이 장비들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는 초소형 USB 카메라, 브로치로 위장된 고성능 도청 장치. 그녀는 이 장비들을 이용해 그들의 범죄 증거를 하나씩 아주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요? 민서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잠든 척 자신의 방에 누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훈이 급한 전화를 받으며 잠시 서재를 비웠다. 그는 민서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방을 나갔다. 아, 그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쉬면서 건강만 챙기면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바로 그때였다. 민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했다.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는 그와 최유라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떠 있었다. 내용은 진숭그룹의 자회사인 진성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되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녀를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벽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숭그룹의 주인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환자로만 대하고 있었다. 찰칵, 찰칵.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 카메라를 이용해 화면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차에 3분도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순히 그의 부축을 받으며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그가 건네주는 수면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약을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몰래 뱉어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그가 주는 약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다시 어두운 침실. 그녀는 비밀 휴대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강지훈과 최유라의 범죄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소리 없는 눈은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면의 밤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낯선 향수 냄새, 그의 부자연스러운 말투, 회사를 둘러싼 미묘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집한 증거들을 즉시 뉴욕에 있는 서연에게 암호화하여 전송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플랜 B를 시작해줘. 그녀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믿고 있던 완벽한 세상은 사실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일지도 모른다는 것. 며칠 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익명의 투자 분석 블로그에 진숭그룹의 자회사인 진성바이오의 경영 부실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 보고서는 서연이 민서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보고서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진성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최유라는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비상에 걸렸지만 익명의 블로그와 해외 서버를 이용한 공격의 출처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짜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 그 밤의 색깔이 이제 절망의 검은색에서 의심에 짙은 회색으로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노트북에서 빼낸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민서는 그들이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낮에는 무력한 장님 아내를 연기하고 밤에는 비밀 휴대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아버지가 남긴 경영 자료들과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 건네준 수면제를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그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뱉어냈다.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예리하게 곤두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언젠가 진성그룹을 이끌 날을 대비해 혹독할 정도로 경영학을 가르쳤다. 시력을 잃은 후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기억력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가 강조했던 경영 철학,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와 핵심 사업 분야, 그리고 취약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불면의 밤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살아났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거대한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의 교향곡을 듣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 바람의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소리까지 그녀는 강지훈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모두 그럴듯해 보였다. 해외 자원 개발, 신기술 바이오 기업 인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유라와 연계된 유령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자금의 흐름은 하나같이 불투명했다. 그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부실 프로젝트를 일으켜 진성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는 헐값에 모든 지분을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딸깍하는 디지털 도어록의 희미한 소음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이 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믿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동현 실장,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임했던 오른팔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진성그룹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강지훈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쫓은 사람이 바로 김 실장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효율화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비리를 감시할 눈을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매우 가볍고 조심스러웠지만 하이힐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특유의 소리를 숨기지는 못했다. 여자였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예민한 코끝으로 그 냄새가 흘러 들어왔다. 지훈의 옷에서 나던 바로 그 달콤하고 인공적인 향수 냄새. 김 실장은 강직하고 우직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라면 이 싸움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와 접촉하느냐였다. 강지훈이 고용한 경호원들은 24시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곧장 거실로 향하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훈이 침실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는 듯 아주 조용히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민서는 다시 한번 친구 서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서연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명상센터에 VIP 회원권을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경호원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만들었다. 명상센터는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자랑하는 곳으로 각 고객에게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개인실이 제공되었다. 경호원들은 복도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한민서. 저 여자 혹시라도 눈치채면 어떡해. 여자의 목소리는 교태가 넘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최유라, 회사의 고문 변호사였다. 민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몇 번인가 지훈이 서류 문제로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민서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예의 바름 뒤에 숨은 경멸을 민서는 본능적으로 느꼈었다. 며칠 후 민서는 비밀 휴대폰으로 김 실장이 사용하던 비공개 이메일 주소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암호와도 같았다. 낙산사의 저녁 노을이 그립습니다. 걱정 마, 유라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그녀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목소리였다. 저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눈먼 장님에. 내가 주는 약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인형일 뿐이라고. 세상은 전부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남편인지 칭송하고 있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아. 낙산사는 아버지와 김 실장, 그리고 어린 민서가 함께 올랐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김 실장에게 진성을 민서처럼, 민서를 진성처럼 지켜달라는 말을 했었다. 그들만이 아는 약속이었다. 답장은 하루 만에 왔다. 저녁 노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서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떨리는 숨을 삼켰다. 인형,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약속이 성사된 것이다. 명상센터를 방문하는 날, 민서는 계획대로 개인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미리 서연이 손을 써둔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원용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밖에는 서연이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진성그룹 지분은 거의 다 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버지가 유언장에 그렇게 남겼다며 10년 만에 다시 찾은 낙산사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민서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다. 약속 장소인 찻집에서 그녀는 초조하게 김 실장을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 실장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을 떠난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화려했던 대기업 비서실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중년의 사내만이 서 있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 당신이 도와주고 있고.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조금씩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중이야. 이 사회 임원들도 대부분 내 사람으로 심어놨어. 한민서는 그저 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필요한 얼굴 마담일 뿐이야. 모든 게 끝나면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울컥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가씨,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서는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실장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강지훈의 비리 일부와 노트북에서 촬영한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지훈의 말이 잠시 끊겼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더 소름 끼쳤다. 최유라가 속삭이듯 물었다. 끝나면 저 여자는 어떻게 할 건데? 김 실장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럴 수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강서방, 아니 강지훈 그자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것은 회사와 존경했던 상사에 대한 배신감에 떠는 한 남자의 진실한 분노였다. 민서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들어야만 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민서는 그의 충성심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실장님, 저 사실은 보여요. 김 실장은 경악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가씨, 눈이... 걱정 마. 지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를 더 좋은 요양시설로 모시는 건 헌신적인 남편의 마지막 의무 아니겠어. 의사들도 이미 다 포섭해뒀어.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써줄 준비가 되어 있지. 그녀는 평생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게 될 거야. 자신의 왕국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는지도 모른 채, 네, 뉴욕에서 비밀리에 수술을 받았어요. 강지훈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김 실장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이 늙은 몸,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선대 회장님에 대한 제 충성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가씨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계획,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지워버리려는 음모였다. 민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남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그 사람이 악마였다. 자신의 불행을 발판 삼아 모든 것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영혼까지 영원한 감옥에 가두려는 악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민서는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충신들이 그림자 군대가 되어 그녀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음탕한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불행을 축배 삼아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미래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베트남 신도시 사업의 좌초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새벽의 희미한 기운이 창문을 물들일 때까지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가 추진하던 또 다른 계획.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의 유망한 자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던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인수 발표 불과 며칠 전 해당 자회사는 마치 경고라도 받은 듯 갑작스럽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누군가 물밑에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고통과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그녀의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분노와 불안이 지훈을 잠식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도청 장치 탐색기를 동원했고 가장 신임하던 비서의 컴퓨터까지 뒤졌다. 의심이 가는 임원 몇몇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등급으로 강화되었고
심지어 민서를 돌보는 가사도우미마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어둠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이제 이 어둠은 그녀가 복수를 계획하고 칼을 가는 가장 완벽한 장막이 될 것이었다. 강지훈과 최유라는 눈먼 암사자를 우리 안에 가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둔 것은 암사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들의 달콤한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터였다. 그리고 그 악몽의 시작은 바로 오늘 밤부터였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동현 실장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그는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선대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9세대 인력들을 규합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민서의 지시에 따라 교묘하게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실수를 가장해 중요 서류를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지훈의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한민서의 세상은 여전히 암흑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어둠과는 달랐다. 이전의 어둠이 절망과 체념의 색이었다면 오늘의 어둠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냉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예를 들어 지훈이 추진하던 해외 합작법인 설립건은 담당 부장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또 다른 인수합병건은 재무팀의 한 직원이 실수로 자금 집행을 하루 늦추는 바람에 경쟁색에 기회를 뺏기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과 무능으로 포장된 철저히 계획된 사보타주였다. 아침 식사를 위해 가사도우미가 그녀를 식탁으로 안내했을 때 지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민서야, 잘 잤어. 어젯밤에 푹 잔 것 같아 보이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민서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치미는 경멸감을 억누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표정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계획들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지훈과 최유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더 이상 뜨거운 밀회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날 선비난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다. 네 덕분에요. 당신은요,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힘드셨죠. 그녀는 연약하고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지훈은 아주 만족한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민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난 괜찮아. 당신만 잘 있으면 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번 건은 완벽했는데 당신 쪽에서 정보가 샌 거 아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유레게 소리쳤다. 나 당신이야말로 너무 서두르다가 흔적을 남긴 거겠지. 요즘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잖아. 유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법률 자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어젯밤 최유라와 함께 그녀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논의했던 바로 그 입으로 앞으로 있을 부부 동반 자선 행사에 대해 짓거렸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헌신적인 남편인지를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민서는 묵묵히 수프를 떠먹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그의 목소리에 숨겨진 미세한 거짓과 위선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절망에 빠져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무뎌진 감각과 세상과의 단절이 바로
강지훈이 원했던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달라야 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저 눈먼 여자 뒤치다꺼리 하는 동안 이 모든 뒤처리는 내가 하고 있다고. 뭐 눈먼 여자, 그 여자가 내 유일한 방패막이라는 거 잊었어. 당신의 그 경솔한 입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출근 준비를 위해 자리를 뜨자.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보는 것이었다. 눈을 되찾아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증거를 잡고 방역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격해졌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신뢰가 깨진 공범자들은 서로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민서는 집에서 이 모든 변화를 감지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지훈의 횟수가 잦아졌고 그의 입에서는 종종 유라를 향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문득 아버지와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다.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민서야, 내 오랜 친구인 다니엘 킴 박사가 대단한 걸 개발 중이야. 시신경 손상 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더구나. 아직 임상 단계지만 성공한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래. 민서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덫을 놓아야 했다. 쥐를 잡으려면 가장 달콤한 미끼를 던져야 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블루바이오라는 이름 없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획기적인 항암 물질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다니엘 킴, 세계적인 뇌신경 과학 권위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그는 아버지와는 학창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였다. 아버지는 그의 연구를 위해 남몰래 거액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이 정보는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었다. 정보의 출처는 강지훈이 자신의 스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경쟁사의 한 연구원이었다. 물론 그 연구원은 김 실장이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정보는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블루바이오의 주가는 수십 배로 폭등할 것이고 지훈은 지금껏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막대한 이익을 거머쥘 수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와 연락하느냐였다. 집안의 모든 전화는 도청될 위험이 있었다. 자신의 휴대폰은 물론 집사의 전화조차 지훈의 감시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차단된 완벽한 감옥이었다. 탐욕과 조급함에 눈이 먼 지훈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지훈은 정보를 접하자마자 확신에 차서 유에게 말했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로 신중해진 유라는 미심쩍어했다. 너무 완벽한 이야기 아니야. 함정일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오래된 오르골이었다. 스위스 장인이 만든 정교한 오르골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아버지는 오르골을 선물하며 묘한 미소와 함께 말했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오르골이 널 지켜줄 거다.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겁쟁이가 됐어? 위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사회 놈들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을 시간 없어. 우리가 가진 비자금을 총동원해서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주식을 전부 사들여야 해. 지훈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라를 거세게 몰아붙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유라는 그의 광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내심 이번 건이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 역시 벼랑 끝에 몰려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는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민서는 가사 도우미에게 침실 선반 위에 있는 오르골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오르골은 왜요? 사모님, 그냥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멜로디를 듣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먼지가 쌓인 오르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블루바이오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 그들이 가진 비자금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까지 불법적으로 유용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통째로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민서는 손끝의 감각으로 오르골의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태엽을 감자 익숙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수백 번도 더 만져봤던 오르골의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말한 비밀 공간이었다. 모든 주식 매집이 끝나던 날 밤, 지훈과 유라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다. 우리가 해냈어. 유라야, 이제 곧 세상이 우리 발 아래에 놓일 거야. 한민서, 그 멍청한 여자도. 고리타분한 이사회 늙은이들도 전부 끝장이야. 지훈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톱으로 틈을 비집어 작은 덮개를 열었다.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물체가 들어있었다. 아주 작은 구형 폴더폰이었다.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아버지가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타이포폰이었다.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 시각, 민서는 자신의 어두운 방에서 김 실장으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와 낚싯줄, 축까지 모두 삼켰습니다. 민서는 휠체어를 거실로 향하게 한 뒤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찻잔을 팔로 쳐서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찻잔이 깨지고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어머나 사모님, 괜찮으세요? 가사 도우미가 놀라 달려왔다. 민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짓의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들을 삼키기 직전이었다. 그들의 화려한 축배는 파멸을 위한 마지막 만찬일 뿐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부주의했네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다치지 않았으니 어서 치워주세요. 유리가 많아서 위험하겠어요. 민서는 최대한 침착하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사 도우미가 청소 도구를 가지러 창고로 간 사이 민서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와 비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다니엘 킴 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중개인이 필요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사업 차질과 주가 하락으로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단상 아래 가장 앞자리에 앉은 강지훈의 얼굴에는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곧 터질 블루바이오라는 거대한 대박이 모든 비판을 잠재우고 자신을 진성그룹의 확고한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민서.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은 한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는 여전히 몸이 불편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민서는 검은 선글라스 아래로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함은 지훈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폭발 직전의 화산이 품은 정적이었다. 법률팀 좌석에 앉은 최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박서연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지금은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민서, 한민서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회의는 지루한 보고들로 시작되었다. 재무보고, 감사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장내에는 불안한 수렁거림이 감돌았다. 마침내 모든 보고가 끝나고 의장이 임시안건 상정을 위해 강지훈 대표를 소개했다. 서연의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에 민서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서연아, 미안해. 길게 통화 못해. 부탁할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야. 민서는 강지훈의 배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친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대신 자신의 눈 상태와 아버지의 친구였던 다니엘 킴 박사에 대해 설명하며 그와의 연락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능력이 필요해. 강지훈과 진숭그룹의 최근 자금 흐름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이유는 묻지 말아줘.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잠시 장내를 둘러보며 극적인 효과를 노린 뒤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희 진성그룹은 큰 슬픔과 변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신 한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남편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 민서야,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다니엘 킴 박사님과 연락해서 알아볼게. 회사 문제도 내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조사해볼게. 넌 그냥 내 연락만 기다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는 위선적인 애도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점차 목소리에 힘을 주며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그룹은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관행과 보수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친구의 목소리에 민서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오르골 안에 숨긴 직후 가사 도우미가 돌아왔다.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장님 아내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선동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기존 이사회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집중시키는 비상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쿠데타 선언이었다.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친구 서영과의 통화는 민서의 어두운 세상에 횃불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될 다리가 생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도와줄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이 완벽한 감옥의 간수인 강지훈을 속이고 치료를 위해 뉴욕으로 떠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여러분들의 우려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 강지훈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그가 공들여 준비한 블루바이오의 투자 성공을 알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뜰 예정이었다. 그는 민서를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눈먼 여자도, 자신을 방해하던 모든 것들도 끝이었다. 그녀와 서연은 비밀 휴대폰을 통해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큐레이터로서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갤러리와 세계적인 자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촉각 예술 전시회라는 가상의 행사를 만들어냈다. 송끝으로 만나는 빛 타칭 더 라이트이라는 그럴듯한 제목까지 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서연은 실제 행사처럼 보이는 공식 초청장과 전시회 소개 자료,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 자료의 초안까지 만들어 국제 우편을 통해 민서의 집으로 발송했다. 강지훈이 의심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은 실제처럼 보여야 했다. 조용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한민서였다. 그녀는 소액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김동연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초청장이 도착한 날 저녁, 민서는 자신의 인생을 건연기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일부러 들뜬, 그러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지훈에게 운을 띄웠다. 저기, 지훈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민서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자리로 돌아가 앉아.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중앙, 지훈의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는 경악으로 술렁이는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다. 뭔데 말해봐. 지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수동적이고 아무런 요구도 없던 아내의 변화가 흥미롭다는 눈치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초점 없이 흐릿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차갑고 강렬한 눈빛은 장내를 한 바퀴 훑은 뒤 정확히 강지훈의 눈에 꽂혔다. 대학 친구 서연이, 기억하세요? 뉴욕에 있는 서연이가 갤러리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여는데 저를 초청하고 싶대요. 민서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자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주면 행사의 의미가 클 것 같다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가고 싶다고 조르듯 간절함과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을 연기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와 불신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른 손익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뉴욕,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선행사. 그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몸이 불편한 아내의 예술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남편, 언론에 흘리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게다가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우면 최유라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터였다. 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다. 보여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민서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제게는 모든 것이 보여요. 강지훈 씨, 당신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뉴욕이라 좋은 기회네. 당신에게도 기분 전환이 될 거고. 그는 인자한 남편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다녀와. 내가 비행기랑 경호원까지 다 붙여줄게. 혼자 보내기엔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훈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떠야 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훈과 유라가 비자금 조성을 논의하며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다음 순간 그들이 민서를 인형으로 만들고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던 은밀한 대화의 녹음 파일이 소름 끼치는 음질로 흘러나왔다. 저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눈먼 장님의. 내가 주는 약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인형일 뿐이라고. 지훈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그의 마지막 말. 경호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는 진심으로 기쁜 척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지훈은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그녀가 춤을 추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들의 계좌 거래 내역, 불법적인 블루바이오 주식 매입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탑 화면은 긴급 속보를 전하는 뉴스 채널로 바뀌었다. 바로 몇 분 전에 송출된 뉴스였다. 속보, 블루바이오, 항암신약 특허 사기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주가 거래 정지. 그날 밤 민서는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서연은 경악했다. 뭐라고 계속 눈이 먼 척하겠다고 민서야. 그게 말이 돼.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모든 것이 끝이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음모라고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분노와 야유에 묻혀버렸다. 최유라는 법률팀 좌석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지성과 교양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민서는 강지훈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장으로 향했다. 주변에서는 눈치 빠른 기자들이 몇몇 따라붙어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몸조심해서 잘 다녀와. 매일 연락하고. 지훈은 사람들 앞에서 다정하게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민서는 그의 어깨 너머로 자신을 감시할 2명의 경호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서는 소음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마지막 말을 이었다. 강지훈 씨는 제 남편이자 제 아버지의 회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뒤에서 정부와 놀아났고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좀먹었으며 저를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녀는 완벽한 장님 연기를 계속했다. 더듬거리는 걸음걸이, 허공을 향하는 초점 없는 시선. 마침내 뉴욕행 비행기가 이륙하고 거대한 기체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을 때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금 감옥을 탈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녀가 일할 버렸던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컨벤션 홀의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 실장의 제보를 받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넋이 나간 강지훈과 덜덜 떨고 있는 최유rek에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14시간에 걸친 비행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잠든 순간에도 경호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완벽한 연기를 유지해야 했다. 마침내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친구 서연이었다. 민서야. 서연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친구의 따뜻한 천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눈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민서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다. 화려했던 막이 내렸다. 추악한 연극은 끝났다. 민서는 자신의 조용한 복수가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되찾은 정의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서연은 민서의 휠체어를 밀며 경호원들에게 능숙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은 매일 저녁 보고해 드리죠. 주주총회의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한동안 진성그룹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강지훈과 최유라의 추악한 배신과 범죄 행각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호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박서연의 당당한 태도와 강지훈에게서 직접 받은 지시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그들은 민서가 서연과 함께 맨해튼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다. 민서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2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사고 직전 차량 정비 기록에서 고의적인 부품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사고 유발에 대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속임수였다. 민서와 서연은 호텔에 들어간 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직원용 비밀 통로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니엘 킴 박사님 병원이야. 지금 가면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 차에 오른 서연이 말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강지훈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최유라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10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찾아왔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2년간의 어둠, 그 지독한 밤이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가올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한민서는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으며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이 열리던 날 그녀는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은 정면을 그리고 진성그룹의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다니엘 킴 박사의 개인 병원.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최첨단 의료 장비를 옮겨놓은 듯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민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준비되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되새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회복과 정도 장다오,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성그룹은 제 아버지의 꿈이자 평생이었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고객과의 신뢰로,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원칙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진성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술을 앞둔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년간의 어둠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과 만약 실패한다면 영원히 빛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서야. 서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니엘 킴 박사님은 세계 최고야. 그리고 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잖아.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복수라는 사적인 감정을 넘어 기업을 정상화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공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한 김동현 실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새로운 총수의 탄생을 환영했다. 수술은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민서는 전신 마취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내게 힘을 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 민서는 구치소로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유리병 너머의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왜 그랬어? 우린 부부였잖아. 당신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동정심에 호소하는 비굴한 연기일 뿐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킴 박사의 신중한 손길에 그녀의 눈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거즈가 걷히는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너무 오랜만에 마주하는 빛이 두려웠다. 천천히 떠보세요. 민서 씨, 아주 천천히. 사랑 민서가 차갑게 되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내 모든 것을 빼앗은 뒤 마지막에는 나를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려는 것이었나요? 나는 당신을 증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심판하는 것은 법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단지 내 아버지의 자리를, 내 인생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그녀는 떨리는 속눈썹을 들어올렸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의 향연뿐이었다. 마치 물속에서 세상을 보는 듯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흐릿했던 빛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하얀 천장,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그리고 마침내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얼굴.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와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그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밀려왔다. 서연아, 1년 후 민서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친구의 이름이었다.
목소리로만 그려왔던 친구의 얼굴, 따뜻한 갈색 눈동자, 걱정으로 살짝 찌푸린 미간,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입술, 모든 것이 기적처럼 선명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야, 보여 정말 보이는 거야.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민서의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감한 리더십으로 강지훈이 버려놓은 부실 사업들을 정리하고 신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돕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민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년 만에 되찾은 세상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희미한 흉터가 남은 가늘고 하얀 손가락, 그녀는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나 복수라는 단어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창조와 희망, 그리고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이 가져온 두 번째 소식은 되찾은 세상의 빛을 다시 어둠으로 물들일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민서가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서연은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어느 맑은 아침 민서는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서울의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가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은 장엄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이 온 것이다. 이게 뭐야? 약속했던 거. 내가 고용한 최고의 기업조사 전문가 팀이 지난 몇 주간 강지훈과 진숭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야. 그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뉴욕의 서연이었다. 민서야, 아침부터 미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괜찮아. 서연아, 잘 지내. 그럼 난 항상 잘 지내지. 너야말로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은 최유라와 공모하여 진숭그룹의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뒤 헐값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회사들을 사들인 것은 최유라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그들은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비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의 밝은 목소리에 민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조만간 시간 내서 뉴욕으로 갈게. 내 갤러리에 멋진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줘야지. 정말 꼭 와야 해. 기다리고 있을게. 이것 봐. 민서야, 진숭바이오. 아버님이 가장 아끼셨던 회사 중 하나잖아. 강지훈이 대표가 된 이후 갑자기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핵심 연구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어. 그리고 지금 주가가 폭락한 진숭바이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이 최유라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신생투자회사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지 않아. 짧은 통화를 마치고 민서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헤치고 나온 그녀에게 그 빛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비추는 축복의 빛이었다. 서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민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진숭그룹이라는 제국 자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어 고의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는 헐값에 모든 지분을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축배를 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성공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강인한 생존자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강지훈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구제불능의 악마였다.